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생물이나 여러 가지 주는데, 이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미생물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을 하긴 합니다. 안 그래요? 미생물이 여러 가지, 우리가 블루베리에 꼭 필요한 미생물이 마이코리자나 또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한 이제 미생물들을 농업기술센터에 보급하는데, 미생물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어떤 역할이냐면, 분해자 역할을 합니다. 분해자. 미생물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분해자 역할. 왜냐하면 미생물이 분해를 해야지, 우리가 비료나 이런 부분들을 주더라도 미생물들이 분해를 해야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미생물의 먹이가 탄소예요. 탄소. 유기물이 탄소잖아요. 그러니까 미생물은 그걸 분해해야지 자기 이제 먹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드칩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우리가 유기물 자재를 토양에 공급을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해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생물들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토경 재배가 아닌 일반 백이나 화분 재배에서 미생물을 계속 많이 공급하는 것이 과연 이게 긍정적일 것인가,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까지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게 부정적이다, 단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별로 하신 분들이 없지만, 현장에서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다양한 사례들을 보여드렸지만, 유기물들이 분해가 됨으로 해서 토양의 물리성이 훼손이 되고 막히는 증상들이 나옴으로 해서 오히려 블루베리가 피해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양이 아닌 이런 제한된 근권 내에서 미생물을 공급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토양 내 유기물들이 어떻든 미생물의 먹이원으로서 우리가 유기물을 공급을 하는데, 어쨌든 토양 물리성에 처음에는 이게 우드칩이 있잖아, 굵은 것이 물 빠짐이나 통기성에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또 나올 수 있다. 근데 이런 긍정적인 역할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아까 이제 개선 방안에서가 밑에 바닥에 방석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를 해봐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조금 이제 시비관리 조금 이야기할 건데, 자, 제가 한 가지 좀 중요한 걸 좀 보여드릴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은 시설 재배, 동일한 품종을 시설에 재배하게 되면 훨씬 더 나무가 잘 자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동일한 이제 제가 화분 재배에서 노지하고 시설하고, 우리가 이제 시설에서 제일 많이 재배하고 있는 신틸라 품종을 이제 시험 연구한 부분이 있는데, 왼쪽에는 노지고 오른쪽은 시설이에요. 그런데 왼쪽에는 노지 재배에 있는 블루베리 나무가 오른쪽보다는 훨씬 더 잘 자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왼쪽은 1년에 오른쪽보다 물은 동일하게 줬거든요. 농가의 입장에서 물은 동일하게 줬어요. 근데 왼쪽에 있는 블루베리 나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바르당 계산해 보면 1년에 1,500톤의 물을 더 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시설은 내가 딱 주는 양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관수 시설이 돼 있으니까. 근데 노지는 오픈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500톤의 물을 더 먹은 거야. 그런데도 더 잘 커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궁극적으로 배수가 잘 되게 되면 오히려 나무는 절대 죽지 않는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맹물이 아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물이 쫙 쏟아지잖아요. 비가 샤워기처럼. 그러니까 토양이 아무리 넓어도 근권에 물이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물 공급이 더 훨씬 원활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시설에서 물을 줄 때는 아까 점적으로 들 수도 있고 드리퍼로 들 수도 있고 물을 주기 때문에 물이 골고루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주는 부분들을 노지보다는 시설에서는 훨씬 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잔뿌리들까지 제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시설이면 더 잘 자란다, 그게 아닙니다. 노지이면 오히려 배수가 잘 되는 조건에 있으면 훨씬 더 노지가 작물의 영양적인 생적인 스트레스 없이 더 잘 커 있는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시비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블루베리 비료 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게 블루베리 재배할 때 좀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블루베리 재배 많은 분들이 관수 시설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관수 시설이 돼 있으면 비료는 물에 녹여서 같이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초창기에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주지를 못했죠. 그래서 블루베리 시비 관리를 블루베리 생육상에 맞춰서
개화기 전후, 초기, 그 다음에 이제 수확 이전, 그 다음에 수확하는 시기, 그 다음에 이제 수확이 종료되고 난 다음. 이렇게 크게 범주를 나누어서 거기에 맞춰져 있는 전용 비료가 있다면 그걸 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든 작물에는 여러 가지 다량 요소 9개, 미량 요소 7개하고 16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필요한데 일반적인 과수에서는 미량 요소를 특별하게 아주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사과가 됐든 복숭아가 됐든 포도가 됐든 다 토양에 재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양에 또 기본적으로 미량 요소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밑거름 위주로 탭이나 유기질 탭이나 이런 걸 줘서 이제 관리하고 또 이제 특별히 이제 품질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황산 칼륨이나 황산 마그네슘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줄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블루베리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토경 재배가 아니고 블루베리를 배드 재배하시거나 화분 재배하시거나 백 재배하시거나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재배하는 형태의 많은 농가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용토를 어떤 걸 쓰냐면 블루베리 전용 상토를 많이 쓰세요. 페트머스나 우드칩이나 이런 거.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미량 요소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물론 다량 요소도 없죠. 질소, 인산, 칼륨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질소, 인산, 칼륨부터 해서 16가지 원소를 종합적으로 주셔야 돼요. 우리가 비료학을 공부하다 보면 최소율의 법칙이라는 걸 보시잖아요. 가장 적게 필요하지만 그 적은 양을 주지 않음으로 해서 오히려 생산량과 품질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블루베리 재배에 있어서 블루베리 재배가 아무리 친환경에 재배하기 용이한 과수라 할지라도 특히나 어떤 분들은 이제 유기농 재배를 하시고 하는데 유기농 재배를 하시면 화학 비료를 쓸 수가 없잖아요. 유기농 재배를 하시면 유박이나 굉장히 제한된 유기질 비료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보통 포장지에 보면 질소, 인산, 칼륨만 표기가 되어 있지 미량 요소는 전혀 표기가 안 돼 있을 뿐더러 미량 요소가 또 뭐가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제대로 들어있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품질의 블루베리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특히나 이게 토경 재배가 아닌 농가에서는 미량 요소까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비료를 쓰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조제해서 사용한다?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만들어진 비료를 쓰면 돼요. 그런데 우리 작물보호제 농약이나 마찬가지로 이런 비료나 이런 데는 선진국의 유명한 유수한 업체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데서 다 연구를 해서 이게 좋은 비료들이 만들어 있고 또 새로운 비료들 흡수율을 높게 하기 위해서 다 이런 비료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블루베리 전용 비료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비료들을 사용하시면 되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블루베리 비료는 우리가 1000평에 1년에 100만 원 내외 정도의 비료만 투입해도 충분히 블루베리 생장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시비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료적인 측면에서 비용이 많이 이렇게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료들을 사용하시면 제가 봤을 때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블루베리 비료를 줄 때 비료만 주지는 않잖아요. 물하고 같이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육은 많이 받아서 알고 계시죠. 블루베리는 산성에 적합한 작물이다. 아까 진달래과 식물이니까. 그러면 pH를 어때야 되겠어요? 산성에 맞게끔 관리를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토양 조성하실 때는 황을 넣고 우리가 이제 만약에 배드 재배나 백이나 이런 거 하실 때는 황산이나 아니면 질산, 인산, 다양한 또 우리 구연산부터 해서 산도 조절제를 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물의 pH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물의 pH. 우리가 대부분의 우리가 지하수의 관정을 파서 이제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물을 주고 있는데 제가 상당수의 많은 농가들의 이제 지하수의 분석을 해보면 보통 pH가 7 이상 7.5 사이에 거의 대부분 80% 90%의 농가가 지하수 원수 pH가 7 이상 7.5예요. 어떤 농가는 8이 넘어가는 농가도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분들은 지금 이제 온도가 높아지고 물을 매일 줘야 되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2번, 3번 물을 주는데 물만 주시는 분이 있어요. 물만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토양의 pH가 계속 올라가요. 왜냐하면 물의 pH가 7.5 사이인데 그 물을 주면 pH가 안 올라가겠어요? 당연히 올라가죠. 그러니까
블루베리를 우리가 재배하실 때 우리가 토양의 이제 pH 부분을 이제 물리성 다음 유기물 다음 뭐 유기물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pH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pH 부분을 어느 선까지 우리가 맞출 것인가가 또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책에는 뭐 4.3에서 4.8, 뭐 넓게 봐도 5.3까지 적정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과연 그 기준에 하는 게 또 우리나라에 적합할 것인가? 이게 또 고민사항이 많죠. 어떻든 좀 현장의 사례들을 보시면 좀 더 이제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공급해도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우리가 수질 분석이 먼저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 수질 분석은 이제 지하수를 채취하셔가지고 센터에다 좀 의뢰를 하시든지 해서 기관에 맡기시면 이제 일단 그 pH 부분은 센터에서 쉽게 검사할 수 있어요.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요소까지 이제 분석을 하시려면 좀 비용이 듭니다. 중탄산 함량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확인하려면 비용이 발생하는데 pH 부분은 센터에서도 쉽게 바로 이게 검사가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pH 정도라도 일단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양에 따라서 틀린데 특히나 석회암지대에 있는 데는 칼슘 부분이 많기 때문에 중탄산이 많아서 pH 부분이 높은 농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특히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니까요. 오히려 하천에 흘러가는 물이 더 pH가 낮아요. 왜 그러겠어요? 하천에 흘러가는 물은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지하수 자체, 땅에서 퍼올린 물들이 훨씬 더 pH들이 7 이상 다 높기 때문에 이 물들을 그대로 계속 주는 것은 블루베리의 pH를 높이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조절이 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블루베리 pH 조절제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황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화공약품이다 보니까 화공약품 그쪽에서 판매를 하고 또 질산이나 이런 것들을 쓸 수도 있지만 pH 조절제를 해서 질산을 계속 쓰다 보면 질소가 공급이 되겠죠. 그냥 이게 산도 조절만 되는 게 아니라 비료까지 같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하우스 농가에서는 만약에 산도 조절한다고 해서 질산이라는 것을 계속 넣게 되면 이제 웃자람이나 이제 질소질이 과다 공급돼서 또 하나의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떻든 이제 나름대로 그래도 생장을 크게 문제시하지 않으면서 일하는 산도 조절제들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직접 이걸 가지고 제가 사무실에 있는 수돗물 같은 경우도 pH를 재보니까 7점대 초반이 나와요. 7.16 나오고 농가의 pH를 이렇게 재보면 7점대 초반, 7점대 중반. 그래서 이제 이 pH 조절제를 해보니까 한 4,000배 정도까지 희석을 해도 6점대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공급을 해도 블루베리에 크게 생리장애 없이 현장에서 재배하는데 크게 문제점이 없었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pH에 따라서 질소 인상 칼륨뿐만이 아니라 양분들이 어떻게 흡수되는지 그 패턴을 보여주는 이게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블루베리가 교과서적으로 4점대 초반에서 5.0대 사이 가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권역에서 pH가 토양의 산도가 맞춰지면 이제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비료의 흡수율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우리 비료가 공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료 가격 비싸잖아요. 우리는 비료를 주더라도 이 비료가 흡수율을 높이는 게 또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요? 근데 산도를 우리가 적정하게 관리를 한다고 해서 산도를 낮춰주게 되면 이 질소부터 해서 많은 양분들의 흡수율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요. 보통 pH 6이나 이쪽에서 적정치보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현장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가 과연 적정할 것이냐. 제가 봐서는 5점대 초반에서 6점대 이하로만 pH 관리만 하셔도 특별히 블루베리 나무가 자라는데 생리장애나 이런 분들이 크게 나오지 않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대로 강하게 이게 강산성으로 낮춰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하게 되면 비료의 흡수율이 급격하게 또 훨씬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비료의 절감이나 그리고 비료의 흡수율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도 pH를 약산성 정도로 관리를 해주셔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일반적인 환경에서 양분별 유실률인데요. 자, 보시면 지금 양분의 특성에 따라서 토양의 유실률이 다르거든요. 질소, 인산, 칼슘, 마그네슘 이렇게 이제 양분들이 훨씬 더 많이 유실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양분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는 이제 블루베리를 토경 시비하고 뭐 유한이나 이런 분들이 좋다 그래서 땅에다 또 유박도 마찬가지죠. 토양에다 뿌리고 이제 물은 별도로 주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능하면 관수 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관수할 때 비료를 같이 공급해 주시는 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효과적인 방법.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료를 줄 때 기존에 뭐 이론적으로 업체에서나 비료 양을 보면 관조는 보통 뭐 500배를 한다, 1000배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비료 양이 농가별로 지나치게 과다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농가는 물을 일주일에 2번, 3번, 뭐 4번, 5번 주는 농가도 있고요. 토경 재배인 농가는 훨씬 더 물을 적게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 줄 때마다 그 배수로 주게 되면 지나치게 많은 양의 비료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물 주는 양을 그 비율로 주는 게 아니라 총량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더 바람직해요. 그러니까 1년에 질소질은 40에서 45g이 성목 기준인데 그러면 이것을 이제 생육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눠서 한 달에 아니면 일주에 한 달에 내가 만약에 45g이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10개월로 나누면 1개월에 한 4.5g씩 질소 양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많이 필요할 때는 한 달에 5g 내외 만약에 뭐 조금 더 수확기에는 조금 더 줄 수 있겠죠. 그러면 한 달에 4주잖아요. 4주에 만약에 일주에 물을 몇 번 준다 그러면 그 관점에서 농도를 훨씬 더 약하게 해서 그 한 달 내에 총량 관점에서 이렇게 비료를 주시는 게 더 바람직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배수대로 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수대로 주시면 지나치게 많은 양의 비율의 비료가 오히려 들어가서 비료 농도 장애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될 수 있고 농가들이 훨씬 더 비료에 많은 돈이 투입이 될 수 있어요. 굳이 그렇게 하지도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관비 재배 비료를 물에 녹여서 물하고 같이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블루베리를 이제 또 최근에 뭐 양액 재배 해가지고 블루베리를 A탱크, B탱크, 그 다음에 뭐 산탱크 만들고 또 원수탱크까지 하고 그렇게 주면 어떻겠느냐. 근데 블루베리를 그렇게 뭐 과체류, 토마토나 뭐 딸기, 파프리카 재배하듯이 그렇게까지 어렵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블루베리는 전용 비료, 질소, 인산, 칼륨, 그리고 미량 요소까지 다 들어있는 비료를 그냥 비료 탱크 하나만 있으시면 돼요. 대신 그 비료를 녹일 수 있도록 그 안에 이제 교반기나 이런 게 있으셔야겠죠. 그렇게 녹이시고 추가로 이제 산도 조절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원수 탱크의 pH를 체크해 보시고 요즘에는 또 나와 있는 비료 중에 어떤 비료가 있냐면 산도가 조정이 돼서 훨씬 더 과거의 일반적인 비료들은 산도 조절 기능이 없는데 지금은 이제 비료 자체에 산도 조절 기능이 돼 있는 비료들까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비료들은 비료도 공급이 되면서 산도까지 조절이 되니까 블루베리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비료들을 사용하시면 시비관리 측면에서도 훨씬 더 어려움이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양분 효율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그냥 토경에 시비하고 스프링클러로 관수하는 것보다 아니면 토경에다가 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관비 재배가 비료의 흡수율이 거의 뭐 배 가까이 훨씬 더 1.5배 이상 훨씬 더 높죠. 그러니까 비료는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 과거에 뭐 비료를 뿌려주고 그에 물만 주는 것보다는 비료를 물에 녹여서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금은 수용성 비료들을 물에 녹여서 주는 게 비료도 적게 사용해도 되고 그러니까 비용도 절감하고 효율성도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검증된 결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블루베리 자체가 아모늄 퇴질소 비료를 좋아한다. 그리고 또 이게 pH 조절 기능도 있으니까 과거에는 이제 황산 아모늄 유한 비료란 비료를 이렇게 토양에 뿌려주고 이렇게 하는 사례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토양에 이렇게 비료를 뿌려주고 점적으로 물을 주게 되면 이 비료가 녹아 들어갈 수 있을까요? 비료 주고 이게 작물이 흡수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유박도 동일하겠죠. 유기농 재배하신 분들은 유박을 물에 녹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박을 보통 토양에 이렇게 시비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5월 달에 블루베리가 비대하고 지금 제일 비료도 되게 필요한 시기인데 비료는 줬는데 작물이 흡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물에다 비료를 녹여서 같이 주는 게 바로 내가 먹고 싶을 때 바로 흡수할 수 있도록. 동일하게 사람들이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끼 먹는 거하고 동일한 거죠. 내가 먹고 바로 활동하고 에너지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작물도 그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약물들을 바로 주고 바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자, 과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했지만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개선해야 된다. 조금 전에 제가 유박을 말씀드렸잖아요. 유박도 이렇게 줬는데 유박을 이렇게 주고 나서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 유박 자체가 전혀 비료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박을 줄 때도 잘 줘야겠죠. 왜냐하면 이 유박을 보면 그 포대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보통 유박은 보면 질소질이 보통 4% 내외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산과 칼륨이 보통 1%씩 내외 들어있거든요. 질소가 4% 들어있다는 얘기는 만약에 여기 유박을 1kg 이 바가지에 담았을 때 질소 성분량으로 보면 이게 딱 40g이에요. 40g. 그러니까 40g이면 성목이 1년에 필요한 질소 요구량이 40g이죠. 저 한 바가지가 1년에 필요한 질소 요구량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고민스러운 게 있죠. 비료는 일시에 한꺼번에 많이 주게 되면 반드시 농도 장애가 나와요. 유박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유박도 농도 장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박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농가들이 보통 3번에 나눠서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한 바가지가 1년에 먹을 수 있는 질소 성분량이다 그러면 저 한 바가지 가지고 3번에 나눠서 준다 그러면 저 한 바가지 한 번 줄 때 3주에 주면 되겠죠. 3주에 한 번 주고 한 달 이후 한 달 반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또 3주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산하기 편하죠. 그래서 이제 농가들이 얼마나 어떻게 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가지고도 좀 고민하시길래 일부러 한번 재봤어요. 그랬더니 바가지 무게를 제하고 딱 들어가 있는 양이 1kg예요. 우리 시중에 가시면 그릇집 가면 저 바가지 팔잖아요. 그러니까 유박을 저렇게 주시는 분은 저런 바가지로 딱 떠서 3주 주면 그 적정량을 균일하게 나눠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기술은 아니지만 우리가 작은 팁이지만 뭘 하나 하더라도 조금 더 비료를 주더라도 제대로 잘 주자 이거죠. 잘. 그런 측면에서 좀 고려해 본 결과고요. 어떻든 이제 우리 농가에서는 퇴비차를 또 요즘에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특히나 퇴비차를 물하고 계속 같이 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농가 보면 10월달, 11월달까지 퇴비차를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퇴비차는 맹물이에요? 맹물이 아니잖아요. 퇴비차는 액비라고 보시면 돼. 어떻게 보면 퇴비를 우려낸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안에 비료 성분들이 녹아있거든요. 저 안에 또 질소질이라는 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가능하면 일반 노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시설에서도 마찬가지고 블루베리 화학 분화가 8월 달에 종료가 되면 9월 달 이후에는 새로운 신초가 생장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하면 신초가 생장된다는 것은 애들이 화학 분화가 이제 화학 분화가 잘 돼서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이게 영양 생장으로 계속 새로운 신초들이 나오게 되면 그것들은 꽃눈이 정상적으로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9월 달 이후에는 가능하면 질소제를 주지 말도록 권장을 하죠. 왜냐하면 또 늦게 자란 것들은 또 겨울에 날씨가 춥다 보니까 늦게 자란 것들은 동해 피해를 입잖아요. 그래서 퇴비차를 뭐 쓰시는 분들이 있지만 퇴비차도 비료이기 때문에 9월 달 이후에는 퇴비차나 이런 분들을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블루베리 비료 줄 때 보통 아까 이제 제가 양액 재배 말을 했는데 양액 재배할 때 왜 A 탱크, B 탱크, 비료 탱크를 2개를 만드느냐 그러면 인산하고 칼슘 2개가 만나면 서로 결합이 돼서 흡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황과 칼슘이 또 결합이 되면 이게 또 서로 결합이 돼서 흡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만났을 때 이게 결합되는 양분들, 이게 흡수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양분들이 서로 결합하지 않도록 비료 탱크를 2개를 따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액 재배할 때는 A 탱크, B 탱크를 만들지만 요즘에는 이제 비료의 기술이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칼슘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혼합이 되더라도 녹여서 흡수될 수 있게끔 비료회사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블루베리 같은 거 일반 우리 이제 밭작물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3년마다 한 번씩 토양 계량제로 해서 석회질 비료를 주잖아요. 근데 이것은 순수하게 토양의 계량만 역할하는 거예요. 토양의 pH 조절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그 토양 계량제들은 칼슘의 작물의 흡수에는 거의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별도로 우리는 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블루베리 재배할 때 블루베리에 그러면 토양에 석회질 비료를 주면 안 되겠죠. 왜냐?
우리는 블루베리를 산성에 적합한 형태로 만들어야지 이게 알카리성 토양으로 만들면 블루베리는 부적합이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블루베리는 칼슘 비료를 별도로 녹여서 적은 양, 우리 많은 양의 필요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전용 비료 만들어지는데 그대로 공급을 해주시면 되고, 혹시나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연면 시비 정도나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블루베리 전용 비료에 지금은 칼슘까지 같이 혼합이 돼서 만들어진 비료가 있어요. 그래서 질소, 인산, 칼륨부터 해서 미량 요소까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농가들이 고민할 사항이 하나도 없죠. 단지 어느 시기에 어떠한 비료를 쓸 것인가만 고민하시면 되죠. 국내에는 이제 이런 비료들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자, 뭐 질소, 인산, 칼륨이 12, 12, 12, 그리고 마그네슘, 그리고 미량 요소 이렇게 들어있는 비료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와 있는 비료, 또 외국에서 수입된 비료 보면 또 이런 비료들이 있습니다. 자, 이 비료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생산이 돼서 이게 수입된 비료인데, 초기형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블루베리 생장기 처음에 신초들이 나올 때 신초들이 빨리 잘 자라려면 질소가 인산칼륨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초기형 비료로 질소가 인산칼륨보다 2배 들어있고, 고토라고 마그네슘이 있죠. 우리 마그네슘이 여러 가지 또 역할들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나 또 이제 광합성 효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마그네슘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합성을 높인다는 것은 그만큼 당도 증진에 있어서 마그네슘이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사과나 복숭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과수에서는 황산 마그네슘이나 이런 부분들을 특히나 장마철, 해가 제대로 뜨지 않는 시기에, 그럴 때는 이제 저런 비료들을 연면 시비하거나 아니면 수확기에 또 그 근접해서 저런 비료들을 해줌으로 해서 과일의 품질을 높이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기용은 질소 인산가리가 동일한 거고, 수확기용은 질소는 적게. 왜냐하면 수확기에는 새로운 신초가 자랄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는 신초 생장에 어떻게 보면 적게 될 수 있는, 질소는 최소한으로 공급을 하고 칼륨을 많이 흡수할 수 있도록. 대신 여기 보면 이제 칼슘들이 들어가 있죠. 칼슘이. 왜냐하면 과일에 수확할 때 어떤 품종들 보면 과일이 약간 살짝 무른 품종들 있고 하잖아요. 그런 품종들에는 칼슘이 또 중요하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맞춰서 여기에 이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미량 요소는 동서부터 해서 다 들어가 있으니까 별도로 내가 어렵게 복잡하게 비료를 조제해서 만들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처음에 제가 소대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런 비료들을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런 시간이 있으면 우리는 나무나 이런 데 재배 쪽에 훨씬 더 집중을 해서 나무를 잘 키울 수 있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비료들의 장점이 또 뭐가 있냐면, 이 비료 자체에 산도 조절 기능이 또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원수 pH가 7점대 초반인데, 이 비료를 이제 농가에서 EC가 한 1.0 정도, 0.8에서 1.0 정도 공급을 해보니까 pH가 6점대 이하로 들어가요. 그러면 산도 조절 기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나는 이제 산도를 조금 더 조절을 해야겠다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자료 보여드렸듯이 산도 조절제를 추가해서 하시게 되면 블루베리의 산도의 문제에서 거의 자유롭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조금 전에 이 비료를 보시면 pH가 이렇게 한 6점대 이상 있는데, 블루베리를 이렇게 해서 pH 관리를 녹여서 해주게 되면 pH가 3점대 이렇게 초반까지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까지 공급할 필요 없다 이거죠. pH를 5.5, 6.0 이하 정도만 관리를 하셔도 비료의 흡수율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으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농가에 보면 이렇게 이제 양액저 해가지고 이렇게 EC하고 pH 메타가 있어가 직접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돼 있는 농가들도 있어요. 어떻든 이왕이면 효과적으로 또 관찰하면서 하시려면 이런 시스템들이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또 비용적인 측면이 이제 뒤따라가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노지 블루베리 있어서 우리가 이제 초기 생장경 이렇게 시비 관리를 잘 하시면, 블루베리가 착색되는 시점에 있어서 노지에서는 보시면 위에 결과지들이 20cm 이상씩 나와 있어야 돼요. 노지에서는. 시설은 수확이 종료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강전정을 하면서 새로운 신초를 발생시키면서 내년도 결과지를 확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시설하고 노지하고는 극명히 좀 구분이 되는 거예요. 노지 농가는 이 현재 나와 있는 이 결과지들이 내년도에 열매를 달릴 가지들이에요. 시설에서는 여기 밑에서 다시 강전정에서 새로운 가지들을 받아서 다시 2차, 3차 적심을 해서 다시 이제 가지를 받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노지와 시설의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블루베리가 착색되고 수확이 되는 시점에도 만약에 이런 가지들이 안 나와 있다. 그러면 왜 안 나올까요? 열매들이 너무 많이 달린 거예요. 열매들이 많이 달려 있으면 이런 새로운 신초들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재배를 하시면서 5월 달에 새로운 신초들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고 빈약하게 나온다 그러면 빨리 적과 작업을 더 하셔야 돼요. 현재 나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열매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셔야 돼요? 비료 공급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먹지 않고 나무가 자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비 관리하고 병행해서 같이 가셔야지. 그렇게 해서 이 수확기에 도달했을 때 내년도에 양질의 결과지도 확보하면서 올해 또 좋은 열매를 같이 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열매가 이렇게 비대하려면 아까 칼륨이나 이런 비료들을 또 미량 요소까지 전체적으로 맞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지의 농가에서 학예 전쟁을 한 농가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좀 개선점이 필요합니다. 자, 보시면 6월 29일 날 노지에서 이제 듀크 조생종인데 듀크를 식재하고 나서 수확이 종료가 되고 나서 학예 전쟁을 이 농가에서 쭉 했어요. 자, 위에 보시면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결과들을 쭉 학예 전쟁을 했는데 자, 어떤 가 나오냐면 그해 가을에 가서 이제 화합분화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확인을 해봤어요. 가서 봤더니 보시면 이제 줄기가 어느 정도 신장이 됐냐면 20cm도 채 생장이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화가 이렇게 쭉 분화가 됐는데 여기에서 전정한 부위에서 결과지가 하나가 나오거나 어떤 가지는 빈 결과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6월 말에 자르고 나서 7월 달에 장막, 8월 달에 고온기, 그리고 9월 달에 이렇게 된 이제 우리나라 기상 상황이 정상적으로 노지에서는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조건도 안 됐을 뿐더러 그리고 노지에 있는 농가들이 일반적으로 시비 관리를 잘 안 하세요. 수확이 종료가 되면 시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비료를 줘야 된다는 별로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 같은 경우는 7월 달, 8월 달이 화분화기에 블루베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여성들 같은 경우는 임신하는 기간, 그러면 여성들은 오히려 잘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무 같은 경우도 화분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산칼륨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년도 화가 잘 생겨서 꽃눈이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비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비료 관리를 안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적심을 하거나 했으면 질소지나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해줘서 새로운 신초들을 만약에 발생시킬 목적이었다면 질소지를 공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공급을 안 해. 그러면 당연히 생장이 억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이듬해 가서 보니까 다시 이제 새로운 겨울철에 이제 또 탭이나 이런 것들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비료들이 이렇게 또 새로운 가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절단 전정으로 가지를 수확 후에 자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소금 전정으로 위주로 해가지고 너무 가지가 많다 그러면 솎아내는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농가의 이제 전정의 방법에 있어서 스킬일 수도 있고 자기가 알아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떤 부분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는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시설하고 노지하고는 학예 전정을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되고 또 비료 관리도 해야 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렇게 이제 울타리 형식으로 해서 쭉 이게 잘라서 다시 새로운 가지들을 받는 방법도 있어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수확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계 수확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면적 재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생가 나왔을 때는 한두 차례 이제 사람이 수확을 하지만 그 다음에는 기계 수확을 하거든. 그러면 기계 수확에 적합한 재배 형태로 키워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일률적으로 이렇게 자르는 사례가 있고요. 자, 시설 같은 경우 보면 여기도 이제 국내의 사례인데 경남의 사례인데요. 수확이 다 종료가 돼서 강전정을 하고 나서 새로운 결과지들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도장되는 가지들이 생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차 적심을 해서 키를 낮추면서 키가 한 대로 올라가는데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지가 2개가 나오겠죠. 우리 고추 가지 분리되는 것처럼. 그러면 결과지가 2개. 다시 거기에서 적심을 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4개. 그렇게 하면 내년도에 이 한 나무에서 내가 최종적으로 수확을 3kg 해야겠다, 4kg 해야겠다 이 정도 나오면 소목일 경우에 거기에 적정한 수준에서 적심을 해주시면 좋은 결과지를 확보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시기가 9월달 넘어가면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좋은 결과지가 확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결과지는 최소한 8월달까지 가능하면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8월달까지 새로운 결과지를 확보하면서 새로운 신초가 생장이 돼야 되니까 저럴 때는 이제 초기형 비료를 쓰셔야겠죠. 새로운 신초가 나올 때까지. 신초가 다 정상적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질소제를 빼고 인산칼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생장을 억제하고 화합분화를 유도하는 쪽으로 이제 시비 관리를 하시면 시설에서도 안정적으로
시비 관리가 되면서 좋은 결과들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설하고 노지하고 좀 차이점일 수 있겠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 이제 다양한 형태들이 있고 어떤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블루베리 재배하는 데 있어서 모든 부분을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일부 농가들은 굉장히 잘 재배하시면서 성공적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현장에서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또 실패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고사성어에 당구 3년 패풍월이라는 말이 있어요. 당구가 뭔지 아시죠? 제가 이제 현장에 가서 교육을 이제 하는 사례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뒤에 밑에 뭐가 있어요? 강아지가 있죠. 개가 있어요. 개 주인이 이 앞에 계신 사모님이에요. 앞에서 전전교육을 열심히 하는데 개도 주인 뒤에서 열심히 듣고 있어요. 서당계 3년이면 뭘 읊어요? 예, 그 사자성어입니다. 분식집 가게 3년이면 개면 라면 정도는 끓일 줄 알아야 돼. 예, 과수농가 개 3년이면 주인이 잘라놓은 가지라도 입에 물고 온반할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야겠죠? 그래야지 저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게 학습의 효과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지. 개도 이 정도인데, 안 그래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거고, 어떻든 우리가 이번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사례들 제가 말씀을 해드리고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과거에 시행착오를 겪었던 사례를 따라가시면 안 되고, 이제 우리는 그 시행착오 토대 위에서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발전이 되는 거지. 이제 시작하신 분들도 다시 옛날에 관행을 답습을 하고 옛날 실패 사례를 따라간다면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했던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기존의 토대 위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고, 블루베리가 어떻든 21세기 들어서 어떻든 농가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좋은 소득 작목으로 해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나 또 들으신 분들이 어떻든 블루베리를 성공적으로 잘 하셔가지고 우리 농업도 살고 많은 분들의 희망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끝까지 교육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